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편은 조선정부와 여진족의 두 번째 이야기였던 세종대왕의 4군 6진 개척, 그 이후의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4군 6진을 개척하면서 부족과 일가족을 잃은 건주의 이만주, 세종대왕 사후 본격적인 복수국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세종대왕의 4군 6진 개척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면 압록강 유역에는 최윤덕과 이천이 무려 8년에 걸쳐, 두만강 유역에는 김종서가 7년 정도 걸려서 각각 4군과 6진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치로만 끝나면 안 되죠. 거기가 완전히 조선 영토가 되려면 그곳에 민간인들이 와서 살아야 하고 터전을 일구어야만 했습니다. 기존에는 여진족들이 귀화를 장려하고 받아주면서 그곳에 정착시켰는데 여진족이 아닌 조선 사람이 가서 살아야 했죠. 물론 원래 거기 살던 조선인도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의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김종서의 의견에 따라 충청, 전라, 경상도 아니면 황해도의 백성들에게 북방으로의 이주를 권장하는 3인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 유역으로 이주하면 세금이나 부역을 면제시켜 주었고, 천민의 경우 면천도 시켜주었으며 중인이나 양반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거나 토관이라고 해서 그곳 토착민들 중 유력자를 뽑아 그 마을을 관리하는 관직을 주고 그에 합당한 토지까지 주면서 최대한 북방에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를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거기가 살기 힘들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일단 춥고 척박하고 여진족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오고, 아무리 정부에서 경제적 유인을 해도 자발적으로 가는 인원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가도 가는 길에 동상으로 죽거나 굶어 죽는 백성들도 태반이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일정 부분은 강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자해해서 상처를 핑계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북방으로 보냈고, 범죄자들도 강제로 북방에 가서 살게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 정도로 좀 무리를 했는데 사실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세종대왕은 4군 6진 설치까지가 그의 몫이었고, 세종 사후 이쪽 관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더불어 세력을 어느 정도 회복한 건주의 이만주가 4군 지역을 계속 못살게 구는데, 단종 3년이었던 1455년, 단종 3년이니까 이미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이고 권력을 장악한 계율정난으로부터 2년 후거든요. 그러니까 단종은 꼭두각시였고 나랏일은 전부 수양대군이 진두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양대군의 결정이었는데, 당시 평안도 도채찰사의 의견에 따라서 압록강의 4군 중 3개를 철폐해버립니다.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고 몇 년 후 세조 5년이었던 1459년에는 남은 한 개도 없앱니다. 이로써 아버지 세종이 만든 4군은 철폐되고 이곳의 민간인 거주도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군사지역으로만 남게 된 거예요. 세조가 북방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라 재위 초기에 세조는 이것저것 바빴습니다. 사육신 사건이 일어나고 자기 친동생 쿠데타 모의하다가 발각되고 단종 유배 보내고 등등, 세조는 자신의 정권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하고 다른 일에는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만주는 세력도 회복하고 명나라로부터 관직도 다시 받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선 정부와 정면 대결이 힘들다고 판단한 이만주는 처음에는 세조에게 기는 척을 합니다. 자, 압록강에서는 이만주가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고, 두만강 유역에서는 먼터무 암살 이후 카오스 상태가 찾아옵니다. 여러 부족들이 포스트 먼터무에 자리를 두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때 명나라가 조선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압록강 유역의 독보적 1인자 이만주는 명나라가 포섭해 두었다. 그러나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들은 지금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최종 승리자가 나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조선에 좀 나서달라는 내용이었죠. 세조는 일적으로 가장 신임하고 있던 당대 조선 통틀어서 가장 유능하기로 이름을 날렸던 신숙주를 함길도 도채찰사로 삼아 두만강으로 보냅니다. 세조가 신숙주를 보냈다는 건 정말 북방의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숙주는 두만강으로 가서 두만강 유역의 부족장들을 전부 불러서 화해를 시켰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만 한 부족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바로 낭발 아한이라는 부족장이었습니다. 그냥 참석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낭발 아한이 여진족 부족장들과 조선 정부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신숙주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낭발 아한을 체포했고, 낭발 아한을 포함한 일가족 전체를 처형시켰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은 낭발 아한의 부족 여진족들과 조선의 낭발 아한 처형으로 조선에 대해 적개심을 품은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명나라 정부는 왜 쓸데없이 낭발 아한을 죽여서 여진족 자기들끼리 단합하게 하냐며 역정을 냈고,
세조는 그러면 두만강 유역 확 쓸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신하들이 반대했으나 세조가 어디 신하들이 반대한다고 안 할 사람입니까? 신숙주 역시 여진족들에게 강압적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당연하게도 조선에 있던 명나라 사신들은 세조의 여진 북벌에 반대합니다. 명나라는 여진족들이 통합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조선 정부가 세력을 팽창시키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명나라는 늘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세조의 고집을 꺾지 못한 명나라 사신들은 이 사태를 명나라에 보고하려고 명나라로 귀국하려 했지만 세조가 사신단의 출국을 금지시킵니다. 쟤네가 명나라 황제한테 이르면 안 되니까 못 가게 한 거예요. 이것도 진짜 위험한 조치거든요. 하여튼 깡 하나는 세조가 최고입니다. 여진족들에게 조선의 국력을 보여주면서도 영토를 일구고 개척하려 했던 자기 아빠 세종대왕과는 다르게 세조는 그냥 여진족 놈들을 강력하게 진압하면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했고 세조 6년이었던 1460년 신숙주가 두만강을 넘어 그쪽에 조선 정부에 대항하던 여진족 부족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적 430명을 죽이고 900채를 불태웠으며 우마 1000마리를 확보하는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전쟁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전과를 세웠습니다. 이 전쟁이 세조와 신숙주의 1차 북벌입니다. 신숙주가 이 정도 전공을 세운 건 처음 함경도로 부임했던 그 시절부터 이미 북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1년 정도 정보를 수집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두만강 이후의 모든 여진족들이 토벌되거나 복속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깨갱한 건 맞지만 조선 정부의 적개심을 갖고 있는 부족들이 오히려 더 등장했고 그렇다고 이 여진족들이 차마 조선과 싸워 이길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진족들이 싹 이만주에게 붙습니다. 세조 앞에선 기는 척을 하며 복수의 타이밍만 보고 있던 이만주의 세력이 급 불어나는 겁니다. 세조와 신숙주의 1차 북벌로 건주 여진들이 통합했고 이만주는 곧바로 조선 침공 준비에 들어서죠. 세조와 신숙주의 반응이 재미있는데 바라던 바다. 세조는 이때만큼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신중하게 신숙주, 한명회 등 당대 조선의 최고 브레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만주와의 대대적인 전쟁에 대비합니다. 아울러 1462년에는 북방의 지방 관리들을 현지인에서 뽑는 토관제도를 철폐하고 북방의 관리들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는 형식으로 전환하여 북방에 대한 지배력을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도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토관제도를 철폐하니까 기존의 조선 정부로부터 본인들의 터전과 기득권을 인정받는 함경도 토착 유지들과 토호들의 반발이 극심해지는 겁니다. 원래 이 북방 쪽이 고려시대 때부터 워낙에 중앙정부 지배력이 약했고 자율권이 보장되던 지역이었고 또 세종대왕 이래 북방의 개척을 위해 그곳의 행정관도 그 지역 유지와 토호들을 삼던 토관제도로 이 토호들의 지배력을 보장받고 있었는데 세조가 이걸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외지인들이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라며 지배력을 행사하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세종 이래 반강제적으로 행해진 3인 정책 때문에 쌓인 주민들의 분노, 불안정한 치안까지 겹치면서 함경도 사람들의 불만이 치솟고 있을 때 세조 제위 13년째이던 1467년 함경도 길주에서 길주 대토호였던 이시애가 반란을 일으키니 조선 전기 최대 규모의 최악의 반란이었던 이시애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시애는 가문 대대로 길주에서 여진족들과 교류하며 지낸 대호족이었고 이시의 할아버지가 또 이성계와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이 정도로 함경도에선 알아주는 집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조 정권 때가 되면 본인들 입지가 초라해지자 세조의 중앙 집권의 정책에 불만이 있던 함경도 토호와 호족들을 불러 모아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죠. 이시애가 거기선 입김이 셌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망을 활용하니 대규모 반란을 확산시키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으며 일반 주민들도 반란에 가담합니다. 당시 함경도 21개 현 중에서 7개 현을 제외하고는 전부 반란에 가담했으니 이건 개인의 반란이 아닌 도 전체가 일으킨 반란이었으며 이시애를 비롯한 반란군 수뇌부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을 전부 죽이고 함경도를 장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함경도로 파견가 있던 신숙주의 아들도 죽습니다. 이시애 이놈도 참 난놈은 난놈인 게 반란을 일으키고는 서울에 있는 세조에게 상소문을 올리기를 중앙에서 함경도로 파견한 관리놈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접하고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제거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까 신숙주 한명에도 반란에 가담했다. 고 올립니다. 세조의 브레인이자 양팔과 양다리였던 신숙주 한명회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시의 입장에서도 얘네랑 정면승부하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간질을 한 건데 세조가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이시애가 반란의 주범이고
괜히 욕바지를 다른 놈들로 바꾸려는구나 정도는 파악했죠. 그런데 세조가 신하들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때 되면 나이도 많아져서 의심병이 더 심해진 상태에서 신숙주 한명회가 마음만 먹으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실력과 권력, 지지 기반은 충분히 있으니 세조는 혹시 하는 마음에서 신숙주 한명회를 가둬버립니다. 저 대규모 반란을 유일하게 진압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세조는 자기 손으로 제거한 겁니다. 이 시에의 반란군은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저 위쪽 원래 조선과 전면전을 펼칠 생각이었던 이만주의 거대한 여진 통합군은 쾌재를 부르며 관전잼을 외치고 있었죠. 자, 세조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가고 이만주와의 전쟁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